암을 관리하는 삶에 적응하다. 사장에서 코로나 시국에 암 환자가 산다는 것. 코로나 백신 접종은 코로나 시대의 많은 암 환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 중증 환자기에 더욱 접종을 해야 하겠지만은 중증 환자기의 부작용도 더욱 무서웠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당첨되면 100% 확률이기 때문에 결단을 서지 않았다. 나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주 하고 있으니 백신을 맞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떨칠 수 없었다. 1차 접종이 방사선이 끝나고 한 달 되지 않은 시점이라 더 불안했다. 그렇게 맨날 고민을 하다가 남편과 양가 부모님 설득으로 백신을 맞게 되었다. 결과는 괜찮았다. 팔이 약간 뻐근한 것을 제외하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1차 접종을 하고 정확히 3주 뒤에 허리와 오른쪽 옆구리 쪽에 통증이 시작되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었다. 피부의 감각이 이상했는데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이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혹시 뼈로 전이된 것은 아닐까? 왜 하필 오른쪽이 아프지? 만약에 뼈 전이가 맞으면 어쩌나 싶어 마음에 눈물이 줄곧 났다. 아픈 부위도 하필이면 뼈 전이의 시작이라는 고관절 부위 같았다. 대학병원에서 뼈 스캔 검사를 잡을 수 있는지 조치 진료를 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검사는 조치 선생님 결정이 있어야 했고 예약을 당길 수는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동네 예방외과에 갔지만 의사는 뼈 전이라면 뼈 스캔 검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예방암 환자는 머리가 아프면 뇌 전이를 걱정하고 뼈가 아프면 뼈 전이를 의심한다 했더니 정말 그랬다. 혹시 그렇게 해서 통증 6일 뒤로 드디어 숲으로 올라왔다. 그때 나는 너무 기쁘고 환호성을 했다. 너무 눈물이 났다. 통증의 실체가 밝혀지자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대상포진을 걸렸다고 죽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암보다는 낫지 않은가. 세상에 대상포진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은 뼈 전이를 걱정하는 암 환자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취 통증과에 방문하여서 신경치료를 받았다. 생각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대상포진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대상포진에 올 수 있다고 한다. 나 역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방사선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면역세포를 우리 몸의 경찰관으로 비유한다면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세포도 파괴되어 마치 경찰 인력이 감염된 것과 같다. 대상포진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나갔지만 2차 접종을 앞두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백신의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국 미루다가 접종 후 6주차가 되는 마지막 시점에 2차 접종을 했다. 대상포진 치료도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또다시 대상포진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얼굴 부위였다. 아유, 참 힘들게 사신다. 그렇네. 오른쪽 얼굴이 따끔거리고 오른쪽 귀에 미세한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통증이 찾아왔다. 수부까지 올라오질 않았지만은 며칠 동안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로 몇 번의 치료 끝에 대상포진 치료가 끝났다. 코로나 백신 덕에 암 환자인 나의 면역력이 형편없이 2번이나 확인하게 된 셈이다.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했지만 결국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혹시 예방암 수술 전에 이 글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꼭 하기를 권한. 나는 수술 접종을 하려다가 대상포진 접종은 50세 이상에만 권한다는 의사의 말에 접종하지 않았다. 백신을 맞고 혹시 피부나 뼈에 통증이 느껴지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수술 전 대상 예방 접종을 영양제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끊임없는 고민이다. 암에 걸리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진단을 받자마자 인터넷으로 암에 대해서 검색하기를 시작했다. 동일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로 비타민C를 두고 어떤 항암, 방응, 또 타목시판, 복용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있다.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혼란에 빠졌다.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것들 때문에 그저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하고 싶어도 나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한가득 사서 집에 왔다. 그러나 집에 와서 검색하니 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였다. 비싼 가격에 효과가 있다면 감수할 수 있었다. 진짜 문제는 부작용이 없는가 있는가의 차이였다. 구매한 약을 한 보따리 들고 다니자 이 약국 저 약국 들고 가서 다른 약사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다. 그러다 어느 약사가 나는 이 회사 제품을 모르겠고 진짜 좋은 회사 제품은 따로 있어요 라며 또 다른 제품을 권하는 거 정신이 들었다. 그 회사 제품이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암 환자는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약사님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공감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약에 대한 믿음까지 심어주지는 못했다. 주치 선생님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통해서 내 몸의 암세포를 제거해 주었지만 주치 선생님 말만 믿고 영양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최소한의 면역치료와 영양보충제 이용이었고 방사선 치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양제를 보충하고 있다. NAC는 방사선 치료 중에는 복용하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 시에 복용한 약물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 나와 있다. 비타민C 등등등등, 알파, 리포산 등등등등, 멜라토닌 등등등등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알파, 리포산 등등 이렇게 특히 암마다 대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나 영양제는 다를 수도 있고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 알아주세요. 암 환자 되면 주변에서 약 추천을 많이 합니다.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의 힘빌리기 면역치료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연세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환자가 되고 나니 요양병원은 치료 과정에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나는 항암치료는 하지 않지만은 혹시 항암치료를 하게 될까봐 수술한 후에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때가 있었다. 요양병원 집에서 아무리 쉰다고 한들 집안일을 하기 마련인데 유감함에게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었다. 만나게 될 때의 신데렐라. 남편은 처음에 아이를 돌볼 테니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택했다. 나는 까다로운 환자였다. 영양제 리스트와 노트를 들고 다니며 의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귀찮게 하다 보니 의사들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어찌랴 직업병인지라 암은 아직도 현대의학에서 전공하지 못하는 분야이야. 고3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공부할 것이냐 사교육 때 병행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됩니다. 의사하면 너무 적어도 이 모든 면역치료가 부질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고영양의 비타민C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일주일에 2번밖에 했다. IVC 외에도 면역치료 종류는 많다. 미슬토, 사이모신, 알파 등등 면역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열을 가하여 몸의 온도를 높여서 암세포의 괴사 자연사를 유도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나는 방사선 치료 전에 일주일에 2번 고영양 비타민C를 주사 맞았고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는 2번의 IVC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 밖에도 경구형 액상셀리늄을 처음 받아 꾸준히 경구 복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액상셀리늄의 경우에 주사로 맞는 것과 경구 복용할 때 흡수율에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주사로 맞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면역치료 요양병원 환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보험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암 환자를 위한 면역치료로는 고영양 비타민C, 면역주사 미슬토, 사이모신 알파, 고주파 온열 치료, 림프 마사지, 고압 산소 치료 등이 있다. 면역치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소통과 연대의 힘. 암 환자가 되면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차라리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어떤가? 조금만 노력하면 SNS 채널을 통해서 한우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 인터넷에 유방암 한우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네이버 유방암 이야기. 14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유명한 카페로 유방암에 대한 정보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 카페에 오래 있다 보면 전이와 재활의 글도 흔치 않다. 스스로 6개월을 기적이라는 한우 카페를 만나게 되었다. 절망보다 희망을 나누고 방사잔치를 하고 있을 무렵에 핑크암이라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하게 됐다. 채팅한 한우들과 소통하면서 이 모임을 스스로 하기 전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들었다. 아마도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종교를 수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부처님 뭐 등등등등 핑크암이는 40대 이상의 호르몬 양성 환우의 모임이다. 지역적으로 핑크암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핑크암이 단톡방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건강을 위해서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함께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핑크암이 침묵만 도모하지 않고 유방암과 관련된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는 창조 역할을 한다. 암의 종류 상관없이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암을 이겨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오뚜기방 단톡방도 있었다. 유방암에 걸린 선생님들이 모인 공간인 유방암에 걸린 교사 마음대로 모임 또 소규모 단톡방이지만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모임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누가 SNS를 시간 낭비라고 했던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암 한우를 위한 출판사 아미북스를 알게 되었다. 결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암 한우 독서 모임도 운영하게 되고 암을 겪은 다른 작가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인연들을 맺게 되었다. 암 환자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자, 암은 개인 질병이지만 그 개인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더 이상 개인에 국한된 질병이 아닙니다. 집단의 힘. 혹시 암을 진단받고 이렇고 하다면은 집단의 일을 하면 투병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인연을 안겨준 6개월의 기적. 자, 문제.